저기 보면은 제가 직접 만든 케이크 사진이 있습니다. 저 사진처럼 저는 이렇게 베이킹 하는 여자이고, 베이킹이라는 건 보통은 빵과 과자, 이렇게 뭐 이렇게 케이크라든지 초콜릿 같은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냥 제 얘기니까 그만. 어떻게 보면 저의 주 업무는 거의 밀가루와 설탕을 이용한 그런 직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범어동에 수성구청역에 작은 베이킹 스튜디오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이름이 이제 스위트 테이블이라는 이제 상호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사실은 일본 제법을 오래 공부를 하다 보니까 스위트는 사실은 약간 일본식 이렇게 달콤함을 이제 갈 때 이제 스위트거든요. 제가 제일 처음 이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드린다면, 저 같은 경우는 물론 대학을 제가 제빵 전공을 한 건 맞습니다. 근데 그것도 처음부터 어릴 때부터 제가 그 베이킹을 이렇게 전공을 했던 게 아니고요. 원래 제가 직업은 은행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이제 일반 이제 상고를 이렇게 나와가지고 은행에 쭉 다니다가 취미로 이제 제가 제빵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좀 심취하다 보니까 일본 이렇게 홈메이드 협회에서 이제 가정도 이제 강사과정까지 쭉 수료를 하게 되는 그런 정도가 됐거든요. 이제 그걸 아시고 이제 지금은 사라졌는 제빵 학원인데 센스 제과 제빵 학원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원장님이 저를 이제 나름 스카웃을 한 거죠. 제가 생각보다 이렇게 뭐 정교하고 그렇지 않을 것 같았는데 성격은 이렇게 털털한 반면에 생각보다 이렇게 만들고 이런 것들을 좀 잘하다 보니까 손으로 만드는데 좀 제가 재주가 좀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이제 강사 이제 제의가 들어오면서 제가 뭐 장점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시작을 한 거였거든요. 제가 그렇게 취미로 직업을 갖기 시작하는데, 아무래도 여자가 결혼했는 여자가 이렇게 직업을 갖는 게 사실은 쉽지 않잖아요. 아이들이 그때 막 이제 초등학생이었고 이랬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도 없잖아 있었거든요. 뭐 첫째 아이 같은 경우는 제가 많이 돌볼 수 있었지만 둘째 아이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초등학교 한 3, 4학년 전까지는 봐주게 되는데 갈수록 제 일이 많아지고 이러니까 좀 덜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일찍 퇴근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자꾸 갈 수밖에 없고, 저녁 근무는 거의 사양을 하게 되고 뭐 거의 아이들 위주로 많이 활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한 10년 정도 제가 제빵 학원 강사를 한 10년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다가 제가 1인 기업이 됐냐면 사실은 뜻하지 않게 처음부터 이거를 제가 혼자 차리겠다고 베이킹 스튜디오를 차리겠다고 생각을 했던 게 아니라, 그애가 약간 공황장애하고 개인기피증이 대학교 1학년에 딱 들어가자마자 딱 오더라고요. 얘가 그 미술 전공을 오래 했었는데 생각만큼 지가 이렇게 생각했던 뭐 대학도 아니었고 애니메이션 쪽으로 가고 싶어 했었는데 막상 지가 원하는 과에 갔는데 지가 생각했던 그런 공부들이 아니었던 그런 것도 있고, 이렇게 미술 관련 친구들이 아무래도 좀 대세고 뭐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좀 약했던가 봐요. 얘가 그런 부분에서 약하고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멘탈을 가지고 있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정신적인 문제가 오니까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정신병원이라든지 이렇게 좀 상담을 받아서 꾸준하게 치료를 받아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근데 부모가 사실은 자식이 이렇게 아프다 그러는데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이렇게 병원을 정신병원으로 이렇게 약을 먹어야 된다든지 이렇게 병원을 가야 된다는 게 선뜻 사실은 그렇게 쉽게 와닿지 않잖아요. 처음에는 참 부정하고 싶더라고요. 부정하고 싶고, 그런데 애가 근데 같이 내가 옆에 있어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저도 같이 학원을 그때 같이 그만두게 되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얘가 그 병원을 다니고 이렇게 뭐 약을 먹고 그런 것도 있고 제가 계속 붙어가지고 케어를 하고 이러면서 자기도 뭔가 좀 달라지고 싶었던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저 안에도 그런 게 검토되고 있었지만 우리 그 딸 같은 경우에도 자기 문제를 어떻게 보면 뭐 핵심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치료를 같이 이렇게 하는 걸로 병원을 계속 다니고 하니까 좀 달라지고 싶다는 그런 그 마음속에 있던 그런 게 있어서 자기가 이게 약간 왜 우리가 환경이 바뀌면은 사람이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대구가 아닌 서울에서 이제 학원을 좀 다녀보고 싶다. 좀 색다른 경험을 해보고 싶다. 그래서 제가 서울을 같이 혼자서는 차를 못 탈 정도로 이제 좀 심각했었거든요. 근데 자기도 용기를 냈고 나도 큰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사실 한 1년간 그 학원을 다니는데 제가 뭐 돈도 물론 많이 들었지만은 같이 따라다니는 게 쉽진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같이 가줬다가 걔가 그 학원을 끝까지 마칠 때까지 어디서 돌면서 있다가 또 데리고 와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런 쪽에서 서로 좀 많이 좀 말은 안 했지만 어쩔 수 없이 한 번씩 애를 살피게 되더라고요. 제가 제 일들을 이제 접어야 된다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아이를 좀 할피게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참으면서도 많이 그리고 또 주변에 또 시시거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더라고요. 부모 마음에서는. 근데 어찌됐든 우리 딸도 좀 힘을 좀 빨리 내는 편이고 걔를 보면서 이제 저도 그랬지만 한 1년이 되지 않으면서 이제 걔도 이제 약을 조금씩 줄기 시작했고 혼자서 이제 서울을 다니면서 학원을 다닐 수 있는 그 정도 힘을 갖게 되고 저도 이제 좀 달라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계속 서울을 가는 게 아니니까 요일에 맞춰가지고 가고 하니까 제가 이거 학원을 쉬고 있다는 거를 또 알고 계시는 또 다른 이렇게 교육 사업하시는 업체에서 제가 필요한 그런 부분 같이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제가 그때 놀면서도 제법 100만 원 이상을 늘 한 달에 꼭 벌었던 것 같아요. 이러면은 뭘 제가 놀이터사가 뭘 하나 차려도 월세 정도는 다른 건 다 몰라도 월세 정도는 내지 않을까 그런 막연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딸 때문에 나도 학원을 그만둘 수 있었고 완전 환경이 변할 수 있다. 가끔씩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자기가 더 좋아지려면 밑바닥까지 갔다가 한번 다시 올라올 때가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는데 아마 저한테는 그때 인생의 변화가 왔던 것 같아요. 제가 한 번도 제가 1인 기업이 되어보겠다고 제 스스로 어떤 뭐 스튜디오 이런 거를 해보겠다고 생각도 못했던 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딸 덕에 뭐 그런 일들도 있고 나름 교육을 계속 하고 있었던 방향들이 있었으니까 제가 지나가다가 우연히 나도 하나 차려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 제가 원래 있던 그 학원이 범호동이었는데 마침 제가 그만둘 때쯤 학원도 사실은 자리를 옮기게 되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러니까 늘 다니던 그 길이 저는 익숙해져 있고 그 부분에서 다시 제가 뭘 하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나가다가 아무리 찾아도 없는데 그냥 버스를 못 타고 택시를 잡아 타려고 도로를 이렇게 바꿔가는 그 길에 마치 공사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눈에 띄더라고요. 제자리가 되려고 그러니까 뭐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는 상태에서도 그 자리가 딱 탐이 나더라고요. 그래가 근처 부동산을 이렇게 알아보니까 다른 데는 다 안 나오는데 딱 한 군데 뭐 금방 났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 그때 제가 현금을 늘 가방에 200만 원 가지고 다니고 있었어요. 뭐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우리 딸 때문에 갑자기 큰 돈이 들거나 뭐 그럴까 싶어가지고 현금을 늘 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무조건 계약을 하겠다고 우선 계약금을 걸고 놨는데 그날 저녁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 보니까 현재 자리를 제대로 보지 않고 계약했다는 생각도 들고 위치적으로는 내 마음에 드는데 이게 자리가 인테리어나 이런 건 생각도 안 하고 벌써 계약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한테는 첫 이제 기업이 그렇게 첫 그거니까 너무 모르고 이제 계약을 한 거였죠. 어찌됐든 주인분이 참 좋으시고 이래가지고
그냥 보기에는 거기가 삼성열린주택이라고 저는 그 건물 전체가 이렇게 주인이 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각 이렇게 구간 이렇게 주인이 틀린 그런 곳이더라고요. 옛날 건물이다 보니까 거기를 이제 밑바닥을 다 뜯어놓고 그러니까 제가 그냥 딱 봤을 때는 진짜 미장원이라든지 반짝가게나 할 수 있는 그런 건데 주인분하고 잘 합의를 해가지고 좀 바닥을 좀 낮췄죠. 주인분이 어느 정도 이렇게 자리를 잡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다시 인테리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 3개월을 거기를 공시를 두고 우선은 그때가 2017년이었죠. 그때 가을에 이제 첫 계약을 하고 한 3개월을 기다려서 거기 스위치 테이블을 시작하게 됩니다. 막상 스위치 테이블을 딱 시작했는데 저한테는 첫 그거였잖아요. 첫 기업이고 그랬는데 욕심은 사실은 좀 제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배운 게 좀 사실은 좀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좀 자만심이 좀 들다 보니까 뭐 차리면 어느 정도는 월세는 뭐 놀면서도 돈 벌었는데 설마 이거 차려가지고 돈을 못 벌겠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 실제적으로 이렇게 개인 대표가 된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뭐 이렇게 세금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막상 필요한 도구들도 많고요. 그리고 베이킹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오븐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단가가 다 높거든요. 뭐 이렇게 집에서 가볍게 홈베이킹하는 그런 수준은 아니어야 되니까 조금 오븐이라든지 이렇게 도구들을 잘 갖춰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은 제가 좀 했죠. 한 1년 안에 짓겠다는 생각을 안 하고 길게 한 3년을 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간에 뭐 제가 좀 더 갖춰야 될 거는 또 갖출 거고 뭐 인테리어 부분부터 시작해가지고 차츰 이렇게 채워주면 안 되겠나 싶어서 한 3년 월세만 내고 살지 뭐 그런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아마 잘 견뎠던 것 같아요. 거긴 정말 아무도 없이 정말 조용한 골목이었거든요. 그 골목이 제가 딱 들어서니까 뭐 베이킹 공방이라 스튜디오를 딱 차리니까 이렇게 어닝부터 파란색으로 하니까 뭐가 있어 보였던가 봐요. 그러니까 마침 그 옆 골목들이 이렇게 커피가 뜨고 있어서 커피 전문점 하는 사람들이 그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개업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에서 그 골목을 이렇게 제가 베이킹 스튜디오라고 딱 그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혹시 이 골목에 뭐 좀 될라나 싶어서 제 맞은편에 진짜 한 2달 뒤에 이게 갑자기 커피숍이 딱 생기더라고요. 저한테 딱 물어보더라고요. 혹시 커피숍 하시냐고. 커피숍을 하는 게 아니라고 베이킹 스튜디오라고 얘기하니까 자기들 다 10이 되는지 정말 저를 딱 놔두고 이렇게 맞은편에 이렇게 양갈래 쪽으로 커피집이 딱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 주인들이 1년에 한 번씩 계속 바뀌어요. 근데 저는 지금 거의 6년이 넘고 이제 7년째가 이제 접어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골목에 사실 제 옆에도 그 유명한 뭐 후국 카레도 있고 뭐 샐러드 집도 있고 나름 이렇게 스시집도 있고 식당들이 조금 이렇게 합홀되는 그런 식당이 계속 들어서고 있거든요. 뭐 와인바도 있고 그런데 제가 그 7년 동안 있는 동안 그 다른 집이 이제 1년 동안 계속 주인들이 바뀌는 그런 흥망성쇠를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그 골목에서 원주인을 빼고는 제가 사실은 제일 오래 남아있다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 돈을 쫓았으면은 빨리 이렇게 접었을 수도 있는데 길게 멀리 보기를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거기 있거든요. 거기 있으면서 제가 프랑스에도 연수도 갔다 오고 동경제가 제가 원래 일본 제법을 공부했던 사람이니까 동경제가 가서도 다시 공부하고 공부에 이제 조금 더 매진을 하게 되죠. 저를 채우는 일들을 좀 더 많이 하면서 돈을 또 안 벌진 않았거든요. 돈을 또 저한테 이렇게 벌 수 있는 일들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뭐 충분하게 월세뿐만 아니라 진짜 뭐 재료비하고 이렇게 용돈 정도 될 정도는 계속 벌고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이킹이 왜 이렇게 그 사람들한테 눈에 띄게 되냐면은 이렇게 커피 산업이 이렇게 자꾸 발전하다 보니까 이렇게 디저트에 제 맞은편에 다 커피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디저트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베이킹 스튜디오가 이렇게 관리도 있고 생각보다 대구에서 그렇게 공부를 많이 했는 사람들이 찾아보면은 그렇게 없었던가 봐요. 이게 아름아름 이렇게 필요하신 분들은 저를 계속 불러주고 저 같은 경우는 또 베이킹 학원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학생들을 또 가르쳐 받고 이렇게 단체 수업을 좀 많이 했었던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 곳에서 이제 교육청이라든지 이렇게 기관에서 주로 많이 가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한번 이렇게 넘어질 일이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담낭 수술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 스트레스가 제가 많아서 위경련이 자주 일어난다고 생각했었는데 어느 날 진짜 숨을 못 쉴 정도로 어느 날 아프더라고요. 저는 이제 일을 할 수가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빨리 검사를 해가지고 빨리 수술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담낭암이 만약에 진행이 될 경우는 급속하게 4개월 내로 갈 수도 있다 그러더라고. 그리고 이게 또 췌장을 또 건드릴 수도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건강검진을 그때 우리 아는 그 후배가 그러니까 제 제자기도 하면서 후배인 사람이 자기가 건강검진 표를 하나 선물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선물을 하나 받아가 빨리 검진을 받아보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담낭에 이제 돌 있고 뭐 이런 그런 거를 좀 알면서 그때 서울에 세미나를 가는 동대구역에서 제가 빨리 수술 날짜를 잡아야 될 것 같아서 가는 그 아침에 어디서 내가 수술을 받을 건지를 먼저 생각해가지고 파티마 병원을 가보고 싶더라고요. 파티마 병원에 누가 수술을 잘하는지 검색을 해봅니다. 근데 수술도 막 계속 고민해서 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제가 뭐든지 이렇게 선택하면은 딱 선택과 바로 이렇게 저지르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리고 수술 날짜를 잡고 한 달 뒤에 사실은 제가 일본에 연수 날짜를 잡아놨어요. 열흘 간 날짜를 잡아놨는데 그 날짜와 앞에 수술을 하고 여기 연수를 무조건 가야 된다. 죽는다고 생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무조건 오래 살 거라고 누가 뭐 정해준 것도 없는데 당연하게 오래 살겠지라는 생각으로 수술만 받으면 무조건 그 연수 따위는 뭐 충분하게 열을 잘 견디고 올 수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진짜 수술 받고 어렵게 뭐 해가지고 일본 연수를 또 다녀오기도 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모든 순간 제가 스위치 테이블을 여는 순간에도 무슨 자신감인지 모르겠지만은 어떻게 보면 잘 될 거라는 것보다도 열심히 살아봐야 되지 않을까? 제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가 학생들 어릴 때 보면 교회를 많이 다니잖아요. 어릴 때 보면 성경학교 이런 데 많이 다니죠. 저도 일요일마다 우리 친구 따라서 이렇게 교회를 많이 갔어요. 언제까지 다녔냐면은 사실은 제가 거의 중학교까지는 교회를 다녔던 것 같아요. 거기서 이렇게 성경 말씀을 들었는데 다른 말씀보다도 다른 뭐 이렇게 성경이나 이런 말씀보다도 제가 그 달란트 얘기를 참 좋아하거든요. 어떤 주인이 새 종한테 하인한테 동전을 이렇게 뭐 금한지 몰라겠지만은 3개씩이었던가 이렇게 줬대요. 3명의 하인한테. 그래서 언제까지 너희들한테 이걸 줄 테니까 다음에 만나면은 이 달란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 했는데 나중에 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3하인을 만났는데 한 하인은 그 달란트를 다 쓰고도 빚이 져가 있고 한 그 하인은 그 달란트가 없어질까 싶어서 3개의 동전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또 한 하인은 그 달란트 이상의 몇백 배를 벌어서 가지고 왔다고 그런 얘기를 그 성경 말씀에 들었던 그 기억이 그 어렸을 때 그것도 한 초등학교 뭐 저학년 때 들었던 얘기였던 것 같은데 그 얘기가 평생 살면서 지금까지도 제 거기에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뭐 교회를 다녀서라기보다 신이 있다고 믿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죽는다 하면은 그 신이 뭘 원하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나한테 주신 달란트가 있을 건데 그 이상은 진짜 벌어가야지 되지 않을까. 저도 제 달란트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제 달란트는 이게 전부가 아닐 거라는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무슨 이렇게 쉽게 오진 않지만은 그거를 해내고 났을 때 그 뒤에 따라오는 것들이 더 클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무슨 일이 생기면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신이 나한테 뭘 원하는 게 있으니까 이런 일이 있지 않았을까? 아니면 누군가를 이렇게 만나게 되잖아요. 전혀 뜻하지 않은 사람을 만났을 때도 무슨 생각이 드냐면 분명히 이분하고 나하고의 무슨 인연이 있거나 어떤 신의 뜻이 있지 않고서는 이렇게 만나지 못했을 거라 그런 생각을 하거든. 현재 제가 뭐 이렇게 처음 뵙는 분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오늘날 이런 일이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제가 뭐 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제 달란트 하나 중에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느끼는 뭐 베이킹 산업의 시작부터 현 시대 뭐 베이킹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이제 이 디저트 문화 그러니까 빵 문화가 이렇게 발전하게 된 그거는 뭐 커피 산업이 좀 커지면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우리나라 자체가 그 고종한때 때 그때 커피와 함께 외국 선교사들을 통해 가지고 밀가루하고 뭐 설탕 근데 일본 시대에 영향을 받으면서 그런 것들이 발전을 하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몇 년 전에 끝나는 그 미스터 션샤인이라는 그런 그 드라마가 있을 때 거기 보면은 그 독립운동하는 아가씨가 일본에 한번 일본인한테 한번 시집 갔다가 돌아와서 이렇게 여간하는 이렇게 호텔을 하고 있는 그 여주인하고 자기 그 정체가 들통나면서 이렇게 빵집에 이렇게 뭐 파리바게뜨 같은 이렇게 빵집에서 만나가지고 무지개 이렇게 카스테라를 먹는 그런 장면들이 있거든요. 그런 시대적인 그걸로 봐서는 아마 일본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그런 베이킹 문화가 들어서지 않았을까 뭐 그런 그거 있는데 어느 논문에 보니까 우리나라의 이제 베이킹 산업은 강국 이후에 밀가루하고 설탕, 면직물 이 세 가지가 그 300의 그 산업이 발전하면서 점점 더 커졌다 그러더라고요. 뭐 이렇게 밀가루라든지 면직물은 생필품이긴 한데 설탕, 소금도 아니고 설탕이 이렇게 각광받으면서 발전하게 됐을까 뭐 이런 내용의 그 글을 읽었는데 코로나 바로 앞전에 제가 2019년도에 그 일본 연수 그 동제가에 거든요. 거기서 열흘을 하면서 정말 제가 깜짝 놀랐던 게 동경제가라면은 일본에서 사실은 제과 제빵 그 교육으로는 최고인 학교였거든요. 근데 너무 실망을 했던 게 그 동경제가에 갔는데 세상에 우리 그 나라보다 오븐도 많이 후지고 그때 마침 막 인테리어를 새로 하고 있었어요. 새 오븐에다가 새 제품들을 막 두르고 있는데 얘들이 기본 우리나라에 좀 괜찮다 하는 베이커리 그런 오븐보다도 한 5년은 더 뒤처진 그런 오븐을 두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 그 민족성이 원래 쓸고 닦고 아끼고 이런 게 되니까 아직까지 얘들이 그 습성들을 못 버려가지고 동경제가에 이 베이킹이라 하는 게 선진국 이런 그 문화이기도 한데 그런 걸 가리키는 그 학교에서 세상에 너무 후지더라고요. 벌써 우리나라 그 베이커리의 오븐들은 어떠냐면 딱 들어가면은 이 오븐팬이 빙글빙글 돌아요. 사방으로 돌면서 익히는 그런 빵 그 오븐을 막 쓰고 있는 그런 데가 많거든요. 그때만 해도 벌써 우리나라에는 베이커리 그 카페가 활성화가 많이 돼가지고 있는 상태였는데 동경문화도 제가 학교는 이제 뭐 오븐 우리 그 옛날 썼던 뭐 이런 오븐 조금 괜찮다 하는 오븐 이제 막 들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와서 이렇게 그 제과 제빵을 가리키는 그 교수가 하는 그 빵집을 갔어요. 베이커리 그 카페를. 거기도 세상에 우리가 그 안에 학생 신분으로 안에를 다 들여다볼 수가 있는데 너무 많이 후지더라고요. 거기서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더 이상 학생들한테 우리가 일본보다 뒤처진다는 소리는 더 이상 할 수가 없고 해서도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그 해 겨울에 그 다음 2020년 1월 달에 프랑스에 연수를 신청을 합니다. 어쩌면 내 인생에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 연수를 신청했어요. 그게 지금은 한 뭐 7, 800 할 건데 그때 당시 한 500 이렇게 그 연수비만 500이었고 나머지 이제 내가 가지고 가야 되는 돈도 뭐 한 500 이상 돼야지 한 1000만 원 잡아야지 갈 수 있는 그 연수를 뭐 그때는 제가 벌기도 벌고 가겠더라고요. 무조건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니까 일들이 다 착착착착 다 내 위주로
딱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프랑스 연수를 이제 열흘을 딱 가가지고 하니까 제가 거기 가서 하니까 제가 나이가 제일 많더라고요. 그때 나이가 42인가 3이었는데 다 20대. 20대에서 뭐 고로동블루부터 시작해가지고 나름 배우고 학교에 선생님들이고 이랬던 분들하고 제가 같이 이렇게 연수를 하는데 막상 가서 이렇게 보니까 제가 다 알고 있는 이미 공부를 정말 제대로 했더라고요. 제가 다 할 줄 알고 이미 상태, 제가 제빵의 상태라든지 언제 뭘 하고 이런 걸 다 알고 가다 보니까 왜냐하면 말은 안 통하는데 이 방법들이나 순서들을 아니까 뭐가 필요할 때 제가 착착착착 꺼내주게 되잖아요. 뭐 무슨 도구가 필요할 거다. 뭐 냄비가 요때쯤 어떻게 한다. 이때 유화를 뭐 시킨다. 요때 뭘 해야 된다. 요거 과정들은 이미 몸에 딱 그랬더라고요. 이게 이론은 막상 이렇게 하려면 사람들이 고목거릴 수 있지만 자기 경험에 대한 뭐 이런 거는 몸에 이미 배어있잖아요. 기술 같은 거는 제 몸에 섭이 딱 돼 있는 게 되니까 저는 그러니까 사실은 프랑스를 갔다 오면서 프랑스 고등블루보다는 이제 베르공세이가 사실은 좀 윗단계거든요. 그 윗단계의 공부를 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코로나 끝나고 나서 난 이제부터 돈 벌 때가 왔는가 보다. 이제 내 시대가 2020년 이제 뭐 겁날 일이 없다. 다 내가 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부터 하고 왔는데 코로나가 생기니까 아무 일도 못 하더라고요. 이 한두 달 우리가 대구 같은 경우 특히 더 심했잖아요. 택배도 바로 집으로 못 받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다들 제가 당연히 스튜디오를 접을 줄 알고 뭐 시청에 뭐 직원으로 넣어줄까 아니면 대학 조교를 넣어줄까 뭐 그런 얘기를 했을 때도 제가 포스를 잡았어요. 저는 아주 가볍게 생각했다니까요. 근데 생각만큼 쉽지 않더라고요. 돈은 못 버는데 월세는 꼬박꼬박 내야 되는 게 한 5, 6개월 그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고 있는데 한 6, 7개월 이렇게 됐는데 이 코로나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못 나가니까 집에서 사람들이 집밥을 많이 해먹기 시작했잖아요. 이 식당을 못 가고 뭐 이렇게 배달도 크게 안 되고 하니까 그때 아마 사람들이 밀키트라든지 그때 많이 성행했었잖아요. 집밥 해먹고 이럴 때 베이킹도 집에서 이렇게 홈베이킹이 동영상이 많이 뜨면서 오히려 점점 더 불러주는 데가 많은 거예요. 대신 이제 무조건 코로나 검사를 하고 문제가 없다 하는 거를 확인받고 마스크는 필수적으로 하고 이렇게 수업을 가는데 이렇게 학교에 외부 강의가 그때 생각보다 많이 불러주더라고요. 그런 외부 강의를 많이 하면서 막 한참 힘들 때 한 몇 달만 힘들었지 오히려 더 바빴어요. 뭐 베이킹뿐만 아니라 제가 또 커피 강의도 하고 뭐 이렇게 베이킹 종류에는 이제 초콜릿 강의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런 데도 관심이 있어서 뚝뚝 떨어져서 그렇지 제가 이미 제빵학원에서 단체 수업에 이렇게 습이 잘 돼 있는 사람이 되니까 너무 수업을 잘하니까 자꾸 부르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이렇게 디저트는 사실은 유행을 제일 많이 하고 있거든요. 혹시 제가 질문을 하나 퀴즈 내듯이 한번 드려볼까요? 케이크 빵일까요? 과자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면 붕어빵은 빵일까요? 과자일까요? 그럼 경주 한남빵은 빵일까요? 과자일까요? 맞습니다. 한남빵은 과자에 속하고 붕어빵도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제가 제빵 분류에서 과자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케이크도 빵이 아니라 과자로 들어갑니다. 근데 왜 케이크는 보면 폭신폭신하잖아요, 빵이. 그 스펀지가. 걔들은 우리가 보통 진화하지 않으면 스펀지라고 부르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케이크빵이라고 하는 애를. 걔들은 왜 빵처럼 폭신폭신하냐면은 많은 계란에 뭐래 그렇게 휘핑을 해가지고 설탕을 많이 넣고 계란에 공기 포집을 많이 해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밀가루를 넣어가지고 굽기 때문에 이렇게 폭신폭신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그 스펀지, 우리가 알고 있는 스펀지 있잖아요. 스펀지 빵이라고 얘기하는데 케이크는 과자에 속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강남빵뿐만 아니라 붕어빵 이런 거 그리고 보리빵
뭐 이렇게 납작한 애들 있죠. 그런 애들은 다 과자로 속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요런 빵들은 밀가루 자체가 틀립니다. 과자와 이렇게 빵의 분류가 틀린 이유가 이제 밀가루부터 틀린데 보통 단백질 함량이 한 13% 이상인 애들을 보통 빵을 많이 만드는데 강력분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슈퍼에는 강력분이라고 안 가고 빵용이라고 나옵니다. 사람들이 강력분 하니까 무슨 이거 구분이 잘 안 되니까 빵용으로 이렇게 적혀가 있고요. 우리 제과제빵 같은 경우는 뭐 곰표, 또 말표, 뭐 코끼리표 이런 게 있어요. 코끼리표는 빵 만드는 거고요. 이렇게 곰표는 그 과자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그런 애들은 거의 캐나다산 밀가루를 주로 많이 쓰고 있어요. 프랑스 밀가루는 또 틀리거든요. 이렇게 해분율이 조금 높아가지고 우리 쌀lum 같은 거 있잖아요. 밀가루에 이렇게 껍질 같은 거 이런 게 조금 더 많이 섞여가지고 미네랄도 많고 좀 가격도 몇십 배 차이 나는데 이렇게 단백질 함량이 높은 애들을 강력분이라고 하고 우리 집에서 보통 쓰는 이렇게 중력분 얘들은 수제비라든지 전 부칠 때 많이 가고요. 단백질 함량을 많이 뺏는 애들은 이렇게 바삭바삭한 과자 아니면 케이크 같은 거 만들 때 그때 이제 강력분을 주로 많이 쓰거든요. 그리고 빵과 이렇게 과자의 분류에는 빵은 이 높은 단백질을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효모를 주는데 보통 우리가 공장용 이스트를 많이 쓰고 요즘은 건강을 생각해서 뭐 천연 발효종 이런 거를 많이 가는데 뭐 제일 쉬운 방법은 이제 금포도에 이제 설탕하고 깨끗한 물을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몇 날 며칠 이렇게 발효하는 거를 해가지고 이제 효모를 만들어서 거기에 이렇게 뭐 밀가루를 섞어가지고 또 며칠 또 이렇게 붉은 이렇게 효모가 되는 거 보고 다시 또 다른 밀가루를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금포도 발효종을 만들기도 하고요. 호미를 이용한 이렇게 그 발효종을 만들기도 합니다. 보통 식사빵, 그러니까 독일빵 같이 이렇게 새콤하거나 이렇게 샤워 도우 같은 이런 빵들은 거의 호밀 그 발효종을 많이 쓰고요. 좀 실패율을 줄이기 위한 거는 이제 일반 하얀 밀가루로 이제 화이트 이제 발효종을 좀 많이 쓰기도 하는데 제일 쉬운 건 그래도 공장용 이스트를 쓰는 게 제일 좋죠. 빵을 만들 때는 그러니까 얘들 단백질을 먹고 효모가 탄산가스를 배출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부푸는 그거를 이용해서 그 작용을 이용해서 굽는 게 이제 빵이고 빵은 그래서 이렇게 폭신폭신한 거고 이제 케이크라든지 뭐 과자 같은 거는 밀가루를 이제 강력분으로 써서 이제 바삭하고 케이크는 이렇게 계란 거품을 많이 애들이 머랭 쿠키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런 거 공기 포집을 이용한 그런 걸 이용해서 굽는 거를 이제 과자라고 하는데 요즘은 사실은 선생님들도 이렇게 소금빵 드셔보셨나요? 네. 요즘은 소금빵 유행이잖아요. 우리가 대구에 한 15년, 16년쯤에 파바로티 번빵 혹시 아세요? 커피맛하고 안에 막 버터 들어가 있는 그런 동네마다 파바로티 번도 안 사 먹고 줄 서서 안 먹으면 진짜 뭐 좀 잘 모르는 사람 취급받고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매년 사실은 빵만큼 이렇게 유행에 민감한 그게 없어요. 그리고 대구는 조금 한 2년 정도 늦는 것 같아요. 서울보다 한 2년 정도 늦는데 요즘 우리 여기 보면 소금빵, 여기 소금빵도 원래는 일본에서 그 버터롤빵을 이용해서 이렇게 안에 위에 소금 뿌리고 안에 버터를 무염 버터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하는 그런 소금빵이 있거든요. 거기 또 유명한 그런 제과점이 있는데 이제 작년부터인가 우리 대구에는 소금빵이 지금 많이 가고 소금빵을 이용했던 뭐 샌드위치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안에 뭐 앙버터하고 이렇게 다양한 건데 원래는 폭신폭신한 소금빵이 원래 원조라 그러면은 요즘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머리가 좋다 보니까 바게트 빵처럼 이렇게 바삭한 이게 또 굽는 방법이 또 살짝 틀리거든요. 요런 또 소금빵을 또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옆에는 저기 보면 휘낭시에라고 이렇게 금괴 모양의 틀이 있어요. 딱 내가 보통 커피 전문점에 가면은 저 분과자 휘낭시에가 많은데 쟤는 밀가루도 들어가지만 밀가루보다는 아몬드 파우더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어떻게 보면 꿀하고 흰자 그리고 버터도 헤이즐넛 버터라고 버터를 이렇게 태워서
순수 정제된 버터만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구수한 향이 나게 그렇게 나거든요. 그런 거의 커피숍에서 기본적으로 디저트로 제대로 또 배우면 금방 배울 수 있는 굽기도 쉽고 관리하기가 좋아가지고 재료비가 조금 드는 그건 있지만은 커피숍에 보통 그 컨설팅 원할 때는 저 공과자 정도를 많이 가고 있습니다. 한 번씩 접해보셨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사진을 넣거든요. 요거는 제가 얼마 전에 그 디저트 투어 1박 2일 갔다 오면서 봤는데 뭐 괜찮은 그것도 많지만 지금 현재 서울에서 유행하고 있는 토스트 이거 별거 아니잖아요. 보면 프렌치 토스트 어떻게 만드시는지 아시죠? 정말 가볍게 식빵에 우유와 계란 섞어서 하고 설탕 섞어서 그냥 이렇게 푹 적셔가지고 굽는 거 있죠. 별거 아닌 프렌치 토스트가 지금 서울에서는 핫해요. 별거 아닌 거에 퍼포먼스를 넣습니다. 여기 보면은 찐기가 있죠. 작은 식빵, 빵은 사실은 작으면 작을수록 식감이 더 딱딱하고 별로예요. 식빵이 이렇게 클수록 속이 더 이렇게 복신하고 맛있거든요. 근데 얘들이 퍼포먼스를 하기 위해서 작은 식빵, 그러니까 밤식빵 하고 일반 플레인 식빵을 이렇게 작게 해가지고 요 찐기 우리 만두 찌는 데 있죠. 거기 보자기를 탁 싸가지고 탁 쪄가지고 이렇게 커피랑 같이 탁 내줍니다. 있어 보여. 우리 쌀빵 좋다고 막 하잖아요. 사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매스컴이라든지 이런 입소문에 좀 많이 휘둘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쌀 100%로 만드는 빵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쌀에는 글루텐이 없잖아요. 쌀 자체에 글루텐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른 곳에 있는 글루텐을 꼬르더라가 거기 첨가해서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쌀빵에는. 그러면 거기에는 활성 글루텐이라는 게 들어가거든요. 그 활성 글루텐이 순수 밀에 들어있는 글루텐만큼 몸에 좋을 거냐?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쌀빵이 무조건 몸에 좋을 거라 하는 그런 생각은 가지시면 안 돼요. 밀가루에 있는 순수 글루텐이 차라리 낫지 활성 글루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콩고기 있죠. 네. 콩고기에도 사실은 기름을 다 짜고 버려지는 거기에다 콩담백에 활성 글루텐을 섞어요. 그래서 고기처럼 질감을 만드는 거거든요. 과연 그게 뭐 고기 맛이 날 것이냐. 고기를 못 먹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한다든지 한두 번 먹는 건 상관이 없는데 그거를 주식으로 한다든지 자주 먹는다는 게 과연 우리 몸에 좋을 것인지 당연히 좋겠죠. 쌀빵을 만들기 위해서 활성 글루텐도 해야 되지만 그 밀가루의 그 습성을 똑같이 만들려면 아무래도 뭐 잔탄금이라든지 뭐 거기에 관한 여러 가지 부속적인 화합물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쌀빵이 좋을 거라고 한동안 쌀빵 베이커리가 정말 많았는데 그 많은 쌀빵들은 다 어디 갔을까요? 쌀빵 파는 데는. 그리고 그때 왜 그 쌀빵이 왜 유행이 했냐면 우리나라에 남아도는 쌀이 많다 보니까 맞아요. 국가에서 정부 그 차원에서 그걸 없애야 되니까 지원금을 줘가면서 쌀로 뭘 만드는 사람들한테 뭐 막걸리라든지 뭐 이렇게 쌀 식빵 하거나 쌀을 이용한 뭐 떡을 한다든지 이런 그 업체에다가 정부 지원금을 근데 많이 지원해 줄 때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쌀빵 만드는 그 베이커리가 많고 하는데 우리는 이미 그 옛날 제가 처음 베이커리를 빵을 배울 때부터 이 쌀빵에 대한 문제점을 사실은 알고 있었어요. 우리 그 베이킹 같은 경우는 요리도 물론 좀 과학적이지만 이 베이킹만큼 과학적일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 수치도 정확해야 되고요. 과학 실험하듯이 이 상태를 보고 그러니까 오늘 같이 비가 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렇게 오븐의 그 온도 내부의 온도 편차에 따라도 제품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이 물 그 온도에 여름에는 물 온도가 차가워야 된다든지 뭐 이런 거를 완전 과학적으로 이렇게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지금 서울에서는 프렌치 토스트 집이 이제 유행이라는 거. 곧 이제 대구에 내려오겠죠. 지금 서울에 막 그거 하고 있으니까 미리 유행할 거를 제가 한번 그래서 지금 대구도 이제 유행하고 이제 서서히 이제 내려와 있는데 얘는 그 런던 뮤직 베이글이라고 지금 베이글 저기 옆에 보면 저 줄서가 있죠. 전날 아침 9시에 갔는데
그래서 250명이 제 앞에 줄 서가 있더라고요. 제 뒤에가 제가 끄는 기본 1000명이 줄을 씁니다. 저 이 베이글빵. 이게 미국 그 빵인데 얘들은 누지류가 들어가지 않는 빵이에요. 보통 다이어트용으로 요즘 많이 가는데 크림치즈 그냥 이 빵만 먹으면 살이 안 찌겠지만 여기에 우리나라만큼 머리 좋은 나라가 없어서 크림치즈에 뭐 대파를 섞어서 대파 베이글 이게 제일 인기가 많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갖가지 맛이 들어있는 저 베이글이 저걸 사겠다고 쟤들만 몇 가지 사오는데도 제가 적게 샀는데도 그날 6만 얼마를 썼어요. 기본 빵값만 빵 저거 개수대로 만약에 산다고 쳐도 10만 원은 훨씬 더 넘습니다. 저걸 사기 위해서 저렇게 줄을 서는데 그 앞에 캐치플레이라고 이렇게 예약 걸어두는 게 있어요. 그까지가 1000명 줄 섭니다. 그런데 시간이 내가 딱 들어가잖아요. 거기서부터 또 기다려야 돼요. 전날 아침 9시에서 제가 좀 빨리 있는 편인데 사들고 오느라고 빨랐거든요. 2시 반에 맞췄어요. 그 베이글을 가지고 오는데 그날 좀 빨랐대요. 빨라서 제가 9시부터 2시 반까지 저 베이글 사는데 시간을 소요했습니다. 하루를. 그 전날 갔는데 제가 튕겼어요. 못 구해가지고 시간이. 그 정도로 핫한데 지금 처음에는 여기 안국점에 하나 생겼다가 전체적으로 서울로 각가지 이제 직영점이 가는데 여기는 백화점이에요. 다른 곳은 저보다 더 줄을 더 많이 서야 된다고 하죠. 지금 우리나라에 우리 대구에도 지금 베이글이 어느 정도 들어지만 이 정도로 종류가 많고 이런 베이글집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곧 이런 집이 또 생기겠죠. 지금 서울도 지금 프랜차이즈 다양한 브랜드로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미리 유행을 한번 맛보시라고 베이킹만큼 유행을 심하게 타는 건 없다는 네. 빵 과자만큼 이렇게 그러니까 저 같은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 입장은 늘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베이커리 해서 떼돈을 버는 사람 뭐 농장도 해가지고 돈 버는 사람도 있고 저처럼 이렇게 가르치거나 저는 지금 대학 강의를 가고 있거든요. 보건대 호텔 디저트과에 지금 교수로 나가고 있는데 학생들한테 이제 호텔에 이제 디저트 어떻게 예쁘게 하고 플레이팅 이런 거를 이제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런 이렇게 저처럼 뭐 교수라든지 강사 뭐 이렇게 가르치는 쪽으로 할 수도 있고요. 작게 진짜 베이킹 스튜디오만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고 자기 이렇게 성격이라든지 그런 거에 맞춰서 이제 직업적으로 많이 그거 하시죠.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